안녕하세요.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하나 아빠입니다. 저는 좀 독특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. 아빠와 아들만 있는 가족은 많은데 뭐가 독특하냐고요? 저의 아들은 제 형의 아들, 즉 저의 조카이기 때문이죠. 조카가 초등학교,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.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워 지금은 늠름하고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조카와 둘이 살게 된 데에는 짧은 가족과의 인연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사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도 볼 생각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 사주에 가족과의 연이 짧다고 나올 것 같기 때문이죠. 저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. 술을 많이 드셨고 돌아가셨을 때도 술을 드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추측하기론 아마도 급성 알코올 중독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뒤로는 저희 어머니 혼자 저와 형을 키우셨어요. 고생 많이 하시면서요.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신 탓이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쯤에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. 어머니도 간이 안 좋으셨었거든요.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참 박복하기도 했습니다. 저는 형과 5살 터울이었는데 형은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. 저도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자 빨리 졸업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은 극구 반대했습니다. 저만큼은 대학에 가라면서요.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형 말을 따랐습니다.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형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했거든요. 많이 의지하고 많이 따랐습니다. 형도 저를 많이 챙겨줬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형도 참 어렸는데 말입니다. 그렇게 형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저는 대학 진학을 했고 형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았기에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그렇게 졸업 후 저는 취직을 했고 이제 형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.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형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형수를 소개해줬어요. 솔직히 그 여자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. 형은 저에게 듬직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지만 이성관계에서만큼은 좀 어리숙하고 순진한 것 같더군요. 딱 봐도 형수라고 데리고 온 여자는 평범한 여자 같지가 않았습니다. 꾸미는 모양새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. 하지만 형은 그 여자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. 형 회사에 거래처인 작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격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. 그렇게 자주 마주치다가 친해져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가까워졌다고요. 형이나 저나 나중에야 한 일이지만 그 여자 그전에는 외곽 지역의 다방에서 일했었다고 하더군요. 그 후에 손을 털었는지 격리로 취업해서 좀 다니다가 형을 만난 거였습니다.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 편인데 어쩐지 한눈에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. 하지만 그건 후에 알게 된 일이고 그 당시에는 형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여자도 형에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. 저도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. 그렇게 형과 그 여자는 잘 만나다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. 그때 가진 아이가 바로 저의 조카 진명입니다. 형은 출산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꼭 결혼식을 해주고 싶다고 저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죠.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형과 둘이 살다가 형수도 생기고 조카까지 생겼으니 참 그때의 제 마음은 따뜻하고 풍족했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. 진명이가 태어난 후 저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을 자주 보진 못했는데 간혹 보면 즐거워야 할 형의 얼굴이
갈수록 어두워지더라고요.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을 물어도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얘기하더군요. 형수가 진명이를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요. 진명이가 어느덧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 자꾸 분유만 먹여서 이유식은 안 먹이냐고 하니 배지밀 같은 걸 자꾸 사다 먹인다고 합니다. 하도 답답해서 형이 회사의 여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퇴근 후에 본인이 이유식을 몇 번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다는데 아무리 화내고 얘기해봐도 형수는 진명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옷도 자주 안 갈아입히는 데다 기저귀도 자주 안 갈아주는지 엉덩이도 자주 짓물러 있다고요. 게다가 근래에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자꾸 밖으로 돈다고 하더군요. 집주인 아주머니가 형에게 찾아와서는 맡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. 도대체 애엄마가 왜 그러냐. 안 맡아준다고 하면 무슨 애를 짐짝 넘기듯이 거의 떠넘기고 나가버린다고 하소연했다고 했습니다. 진명이는 잘 못 먹어서인지 또래보다도 작은 것 같고 발달도 느린 것 같아 형의 걱정은 더 늘었습니다. 형은 회사에 가야 돼서 진명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형수에게 집안일은 안 해도 되니 제발 애만이라도 잘 봐달라고 사정했다는데 형수는 안 나가겠다고 해놓고 또 몰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진명이를 맡기고 나가버린답니다. 형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형수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. 그렇게 형수는 그 후에 가출을 더 자주 했고 형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가출을 끝으로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진명이만 남겨둔 채로요. 형도 울고 저도 울고 참 막막했습니다. 진명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한동안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들이면서 진명이를 부탁했습니다. 형의 딱한 사정도 아시고 워낙 형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집주인 아주머니도 진명이를 한동안 잘 보살펴 주셨어요. 저는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틈나는 대로 놀러가서 진명이와 놀아도 주고 밥도 먹이고 씻겨도 주면서 어떻게든 형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형은 때때로 형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형수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. 경찰서에도 가고요. 하지만 형수를 찾다 보니 과거 다방에서 일했다는 것과 그 다방에 있을 때도 남자들과 동거를 자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. 게다가 그 다방 주인 말론 자기가 아는 얘기로는 다른 남자 생겨서 도망간 거라고 했다더군요. 형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. 애까지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깐요. 형은 한동안 술에 절어 살다가 진명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며 다시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. 저도 그때쯤에 어차피 형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사택에서 제 짐을 빼서 형네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형과 저는 어설프지만 열심히 진명이를 키웠습니다. 주말에 진명이랑 놀아주는 저를 보고 너는 여자친구도 안 만드냐는 형의 물음에 집에서 아들 봐야 되는데 무슨 여자친구냐고 장난치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한 해,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진명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간 귀여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. 형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. 가끔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진 않을까 형이나 저나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진명이는 씩씩하고 천진하게 잘 커주더군요. 그렇게 또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왜 운명은 저에게 그토록 가혹할까요? 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? 형이 그 즈음에 자꾸 살이 빠지고 피곤해하면서 얼굴까지 누래지는 황달기가 보였습니다. 몇 번이나 병원을 가보라고 했는데
형은 사는 게 바쁘다며 미루고 미룬 후에 병원에 갔다가 결국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병원에서는 복통이나 두통이 심하지 않았냐고, 얼굴에 황달기가 이렇게 심한데 왜 이제야 왔냐고 하더군요.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.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병원 한 번 안 가고 방치해 둔 건지 형의 미련함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. 형은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도 크게 기대는 말라고 하더군요. 자나깨나 형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진명이었습니다. 자기가 죽고 남겨질 진명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그때 형과 저 서로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. 살도 아주 심하게 빠지고 얼굴도 까맣게 변해갔습니다. 또한 자주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했습니다.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남겨질 진명이를 생각하는 게 더 괴로운 듯 했습니다. 저는 그런 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형, 진명이 걱정은 하지 말고 형 치료에나 집중해. 내가 있잖아. 나도 진명이한테 아빠나 다름이 없어. 그러니까 치료 잘 받고 일어날 생각만 해. 제 말에 형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.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다. 너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. 형, 그런 생각 하지 마. 진명이가 무슨 짐이야. 만약에 형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란 뜻이야.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. 아빠처럼. 내 대학 등록금도 다 형이 대줬잖아. 형한테 받은 은혜, 그거 잊으면 사람 새끼도 아니지. 그러니까 나한테 짐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리고 꼭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집으로 같이 가자. 미안하다. 미안해. 형과 저는 부둥켜 안고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.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진명이를 맡아준다고 말해서인지 형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. 그 후로 조금은 호전되는 듯해서 작은 희망을 가져봤지만 운명은 정말 야속하게도 형을 데리고 갔습니다. 형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진명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그렇게 형은 떠나고 저에게는 어린 조카만이 남았습니다. 형이기 전에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던 형이 세상을 떠나자 저도 상실감과 충격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. 착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산 형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나 싶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. 저에게는 이제 제가 부모처럼 건사해야 할 조카가 있었으니까요. 슬퍼하는 조카를 잘 다독이고 작은 아빠랑 잘 살자며 진명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진명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. 솔직히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.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다가와준 회사 여직원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쪽에서 진명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, 또 만에 하나 제가 모르는 사이 진명이가 구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. 진명이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,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형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. 형에게 진명이를 잘 키운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진명이에게 잘한다고 했는데, 진명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자 본인 나름의 고민과 힘듦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와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방황을 많이 하길래
제가 한 번은 진명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. 남자 대 남자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. 처음엔 진명이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얘기하더군요. 결국 저는 아빠가 아니고 작은 아빠 아니냐고. 내가 작은 아빠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.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 어린 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모르게 벽을 두고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. 진명아, 그런 생각 하지 마. 누가 뭐래도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. 작은 아빠 아니고 그냥 아빠.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. 투정 부리고 싶으면 부려도 되고 어리광 부리고 싶으면 그래도 돼. 원래 부모 자식 간은 그런 거야. 네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게 아빠가 더 노력할게. 진명이는 제 얘기에 한참을 훌쩍거리며 울더라고요. 그 후에 진명이는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와 대화도 잘 나눴습니다.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다정하게 잘 지냈습니다. 때로는 엇나가지 않고 응석도 부리지 않는 진명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진명이는 고맙게도 참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대학교에 다니게 된 진명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조기 취업도 했어요. 참 자랑스러웠습니다. 진명이가 취업을 알렸을 때 그 주에 함께 형을 묻었던 산소에 가기도 했습니다. 형의 무덤을 보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형 아들,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웠다. 칭찬받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가고 진명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저한테 데이트 좀 하자며 옷 근사하게 입고 나가자고 하더군요. 어딜 가냐 했더니 가족 사진 찍자고 해서 진명이가 예약해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. 부자지간이 참 다정하다고 부자지간에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사진 기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고 제가 회를 좋아해서 같이 횟집에 가서 회도 실컷 먹었습니다. 아들이 사주는 회라서 더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횟집에서 자기가 백화점에서 샀다며 제 선물도 하나 주더라고요. 참 고맙고 가슴이 찡했습니다. 여기서 봐도 되냐니까 안 된다고 집에서 보라고 하네요. 조금 비싼 거 샀으니 괜히 뭐 바꾸러 간다느니 하지도 말라고요. 택도 다 뗐다고. 제가 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사줬는데 뭘 바꾸냐고. 옷이 요상해도 그냥 입겠다고 웃었습니다. 그렇게 집으로 와 제 방에 들어가 진명이가 사준 옷을 꺼내봤습니다. 아주 비싸 보이고 근사한 외투더라고요. 자식이 옷 잘 골랐네 싶었는데 보니 웬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. 그걸 보는데 무슨 연애 편지라도 받은 양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. 옷보다 그 편지가 더 궁금하고 설레는 겁니다.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. 아버지, 저 아버지 아들 진명입니다. 쑥스럽단 이유로 편지는 처음이네요. 이해하시죠? 아들이 다 그렇죠 뭐. 직접 말로 하긴 어려워서요. 편지를 씁니다. 그동안 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빠 돌아가시고 작은 아빠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저 키워주신 거 잘 알아요. 그게 한때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. 죄송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중학교 때 나는 네 작은 아빠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. 그날부터 저도 더 이상 아빠한테 부담감 가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대하기로 결심했거든요. 부모 자식 간에 부담이 웬 말이겠어요. 한때
왜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을까 생각도 했어요. 참 나는 운도 없나 보다 싶고요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. 저에게는 멋진 아빠가 둘이나 계신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니 저만큼 행운아도 없더라고요. 술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. 제가 이제 취업도 했으니 아버지에게 좋은 거,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, 아버지. 아들 진명이.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. 때로는 진명이를 키우며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구나. 진명이가 나에게 와준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. 저도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진명아, 잘 커져서 고맙다. 네가 있었기에 내 삶에도 값진 의미가 생긴 것 같다. 참 고맙고 사랑한다, 나의 아들아.